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2020년 3차 필기 1과목 문제 11번부터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고 했죠. 네. 윌리엄슨 진로 선택 문제 뭐였죠? 일단 보기 보면 직업 선택, 확신 부족,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가치와 흥미의 불일치, 직업 무선택. 정답은 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네, 윌리엄슨의 직업 문제 유형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겠죠. 윌리엄슨은 무직업 선택이다. 왜? 흥미 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직업 무선택, 무직업을 선택했어. 윌리엄슨은 무직자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 직업 문제 유형을 이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죠.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입니다. 네,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검사, 진단 중요시했죠. 그래서 흥미, 적성, 불일치. 네, 흥미, 적성, 불일치 특징적이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직업 선택의 문제를 겪는 유형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경험이 없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유형입니다. 그 다음, 불확실한 선택 유형이죠. 확신이 부족한 유형. 그래서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 유형입니다.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할 때 직업 선택의 문제를 겪습니다. 네, 흥미, 적성, 모순, 차이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네, 어떤 걸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흥미, 적성, 불일치 유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을 하는 유형입니다. 어리석은 선택 유형이죠. 네. 동기, 능력, 성격, 흥미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직업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흥미, 적성, 불일치, 어리석은 선택.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는 윌리엄슨은 무직을 선택했다는 거죠. 무직을 선택했다. 네, 직업 무선택을 무직업 선택으로 바꿔서 쓴 거죠. 암기하기 편하게. 윌리엄슨은 무직을 선택했어. 흥미 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무직을 선택한 거예요. 흥미 적성 불일치,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네,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네, 이렇게 4가지 문제 유형 윌리엄슨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4개죠?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가 윌리엄슨 했으면 2명 또 나와야죠. 자동으로. 보딘이랑 크라이티스. 네, 보딘은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보딘은 뭐죠? 보딘 하면 자아가 우선 제일 먼저 나와야죠.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정신역동적 상담과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은 이제 내면을 중시하잖아요. 내면을 강조하잖아요, 개인의. 그렇기 때문에 욕구, 내면의 갈등, 자아 갈등이 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보딘 하면 자아가 바로 나와야 합니다. 자아 갈등. 그래서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다시,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네, 보딘의 자아는 정보 의존. 보딘의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죠. 정보 부족. 의존성. 불안, 직업 선택, 불안이죠. 확신 부족. 네, 이렇게 해서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5가지 문제 유형입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아 갈등 얘기했죠. 자아, 내적 갈등. 그러니까 역할 갈등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둘 이상의 자아 개념과 관련된 반응과 역할 기능 사이의 갈등, 진로와 결혼 사이의 역할 기대로 겪는 갈등을 예시로 들었었죠. 그래서 자아 갈등 유형, 자아 갈등으로 인해서 직업 선택을 어려움을 겪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 정보가 부족해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 그리고 의존성 유형은 스스로 주도하지 못해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 네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을 겪는 유형. 자신이 희망하는 일이 사회적 요구나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와 차이가 있을 때 직업 선택에 불안을 느끼게 되죠. 네, 이런 유형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확신이 부족한 경우 또는 문제 없음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도 이제 하나로 묶은 거죠. 확신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은 됐는데 확신이 부족하거나 네, 또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라이티스로 넘어갈게요. 크라이티스는 직업 상담 문제 유형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죠.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렵다.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다.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야. 포괄적은 포괄적 직업 상담이었죠.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 네. 크라이티스 하면 또 진로 성숙도 검사 떠올릴 수 있죠. 네. 그리고 현실 적응 결정 세 가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세부 유형이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현실성 기준에는 비강불, 그쵸?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적응성 기준으로는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 기준으로는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하나씩 살펴볼게요. 현실성의 비강불은 비현실형,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거죠. 내 적성 수준보다 훨씬 높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비현실형. 강압형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 흥미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으로 선택한 거죠. 적성에 따라. 내 흥미는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강압형. 불충족형은 내 적성, 능력보다 한참 못한 일을 선택하는 경우죠. 네.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나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불충족형. 그 다음 적응성 기준으로는 적응형, 부적응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응형은 흥미 적성 일치하는 분야 발견하면 적응형. 부적응형은 발견하지 못한 경우 부적응형. 결정성은 다유라 그랬어요. 다재다능, 우유부단. 다재다능형은 재능이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우유부단형은 그냥 결정을 못하는 경우. 그냥 막연한 경우. 네. 그래서 우유부단형 힘들다고 했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이렇게. 그래서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고 현실성은 비강불,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적응성 기준으로는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 기준으로는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이거는 그렇게 공부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실기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여러 번 해놓으면 실기 공부할 때 공부할 내용이 줄어드는 좋은 장점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12번. 직업카드 분류는 내담자의 어떤 특성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인가? 직업카드 분류. 직업카드 분류가 뭐죠? 이제 직업카드들을 이제 쭉 보여주면서 좋아하는 직업, 안 좋아하는 직업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흥미죠. 네, 흥미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정이 뭐라 그랬죠? 사정 뜻이 조사하고 결정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제 알아본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를 조사하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 그 사정의 의미. 그래서 흥미사정 하면은 또 수포의 흥미사정 기법 있죠. 수포의 흥미사정 기법 3가지. 표현, 조작, 조사.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흥미사정이 나왔으니까. 수포의 흥미사정 기법은 표현, 조작, 조사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검사까지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는 좀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보통 시험 문제에 이제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요. 실기에서는. 네. 물론 필기는 객관식이니까 상관없지만요. 그래서 3가지 쓰라 그러면 표현, 조작, 조사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또 뭐 혹시 검사된 흥미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표현된 흥미는 뭐였어요? 우리 직업카드 분류에서처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말하도록 하는 거죠. 말하도록 요청. 그래서 직업카드 분류하기나 흥미탐색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내담자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직접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표현된 흥미. 직접 표현하는 거니까요. 표현된 흥미가 되겠죠. 그리고 조작된 흥미라는 것은 이제 관찰, 질문 관찰인 거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정하는 방법이 조작된 흥미. 네. 조작된 흥미는 관찰, 질문. 조사된 흥미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조사. 조사라고 하면은 막 조사인데 이제 영어로 조사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막 깊이 그 조사. 근데 그게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조사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인벤토리드 인터레스트. 인벤토리가 이제 검사라는 의미거든요. 설문지 검사. 그러니까 이 검사지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된 흥미.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해서 사정하는 것. 그게 조사된 흥미. 표준화된 검사는 대표적으로 스트롱 검사를 실시한다 그랬죠. 스트롱 흥미 검사. 특정 직업 종사자들의 흥미와 유사점을 비교하는 것. 그러니까 스트롱 흥미 검사가 검사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 그런 흥미 유형 직업군들이 쭉 있잖아요. 직업 영역이. 그 직업의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흥미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예요. 내 결과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흥미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래서 그 흥미가 유사하다면 이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사된 흥미. 흥미사정기법, 수법, 표현, 조작, 조사, 검사까지. 검사는 이제 간단히 보면 성취도 검사에서 점수가 높으면 그 영역의 높은 흥미 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취도 평가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성취도 평가를 했다. 그러면 여기 수학에서 점수가 높았다. 그러면 수학의 흥미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검사된 흥미입니다. 네. 그래서 표현, 조작, 조사, 그리고 괄호치고 검사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13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 나왔네요. 접촉 경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게슈탈트. 접촉 경계 중요하다 그랬죠. 보기를 볼게요. 투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야, 너 화났잖아. 이러는 거죠. 네, 좀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말했네요. 네. 나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으로 이제 투사하는 거죠. 프로젝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터 가지고 영화 볼 때 영상을 화면 벽에다가 쏘는 거잖아요. 화면을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프로젝터, 다른 사람이라는 화면에다가 쏘는 거죠. 내 감정을. 그래서 그게 남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지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화났는데 괜히 다른 사람한테 너 화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게 투사, 프로젝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을 남에게 프로젝션 한다. 프로젝트, 쏜다. 그래서 그 사람 것으로 지각하는 것. 그리고 반전. 반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 맞죠? 반전 형성, 반동 형성, 반전 형성. 다 같은 말입니다. 타인에게 하고 싶은 거를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융합.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를 말한다. 네, 융합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이제 그 의존돼 있는 거를 말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심리치료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사고와 감정이 융합되어 있을 때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탈융합하는 것이 이제 심리치료의 기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고와 감정의 분리. 네. 그래서 융합은 이제 맞는 설명이고요. 편향. 편향은 왜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틀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아, 편향은 이게 아니죠. 편향은 뭐예요? 편향은 이제 그런 이제 회피하는 거죠. 회피. 자신의 감당하기 좀 힘든 것,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외면, 회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편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게슈탈트 상담에서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또 중요한 상담 이론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게슈탈트 상담은 here and now,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 경험을 강조했죠. 네, 현재,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here and now 기억해 주세요.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과 경험, 지금 나의 생각, 감정, 태도 이런 것을 자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키워드, 핵심 개념으로는 미해결 과제, 전경, 배경, 자각, 접촉, 전체성과 통합 추구가 있었어요. 이제 미해결 과제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형성된, 뭐 어린 시절이겠죠? 아니면 또 과거에 형성된 이제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감정인데 이거를 이제 표출되지 못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못하고 이제 내면에 억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는 뭐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감정들을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이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해결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억눌려 있는 감정이니까 표출되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자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적절하게 또 표출해내는 과정, 그것이 이제 상담의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전경과 배경 개념이 나옵니다. 전경과 배경이라고 하면 제가 그림을 말씀드렸었죠. 이제 제가 이게 여기에 집어넣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런 그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술잔의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술잔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로 보이고, 이제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는 원인을 이제 전경과 배경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그림을 이제 비유로 해서, 전경이라는 것은 나의 초점의 중심이 있는 것을 전경이라고 하고, 그 초점에서 벗어난 것을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그림을 사람 얼굴로 봤다면 사람 얼굴이 전경으로 떠오른 거예요. 네. 내가 초점을 두는 부분이 전경으로 떠올랐다가 이제 그것이 전경에서 처리가 되면
다른 부분이 다시 전경으로 떠오르게 된다. 네, 그게 이제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경으로 올라온 것을 처리함으로써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했고, 그래서 자각과 접촉이라고 하면 자각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현재에 대한 자각, 그리고 현재 here and now 자각하는 거, 그리고 접촉이라고 하면 나와 이 환경에 대한 접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성과 통합 추구, 자각과 접촉을 통해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그 그림 예시를 들었듯이 그 그림은 하나의 그림인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술잔 그림이 되기도 하고 사람 얼굴 그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림이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전체성과 통합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경과 배경, 자각과 접촉을 통해서 이런 전경과 배경으로 이제 그 초점이 바뀌는 그런 과정과 자각과 접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게슈탈트 상담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접촉, 환경과의 접촉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접촉장애, 접촉경계장애입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정신역동 이론의 그 방어기제와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내사 하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걸 내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것, 내사, 인트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사, 아까 프로젝션 얘기했죠. 자신의 생각, 감정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이라는 화면에 프로젝트로 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감정이라고 지각하는 것. 융합도 했습니다. 서로 의존성이 너무 강한 것, 떨어져 독립되어야 하는데 하는 것이 이제 지나치게 의존돼서 융합되어 있는 것이죠. 반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걸 나 자신에게 하는 것. 반전, 반동 형성, 반전 형성. 다 같은 얘기라고 했죠. 자의식, 나에 대해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너무 관찰하고. 자의식이 강하다는 건 나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지나치게 나를 관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회불안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이제 사회불안 성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나에 너무 초점을 두고 이제 나를 관찰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 비슷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안, 사회적인 불안이 강해질 수 있다. 편향, 환경과의 접촉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버리거나 이제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 편향, 접촉을 피해버리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 재밌죠? 저만 그런가요? 네, 게슈탈트 상담 이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자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이런 그 익스피리언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각이라는 건 이렇게 순간 딱 이렇게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로저스죠. 1번부터 볼게요.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이다. 그렇죠. 2번. 상담의 기본 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아 개념. 일관된 자아 개념 중요하죠.
그 이제 내담자 중심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게 자기 실현 경향성, 자기 개념, 자아 개념. 직업 상담사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자아, 자기 뭐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용돼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아와 자기가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는 자아와 자기를 이제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자아 개념, 일관된 자아 개념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내담자 중심 이론에서. 그리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지를 통해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목표, 일관된 자아 개념 형성, 그리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돕는 것, 네, 그런 환경 제공하는 것,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3번,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렇죠.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중요한 강조한 게 뭐였어요?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특정 기법보다는 네, 이런 안전하고 허용적인 관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상담 기법으로는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적 이해, 내담자 정보 탐색, 조언, 설득, 가르치기. 뭔가 잘 나가다가 좀 그렇죠? 경청, 감정의 반영, 감정의 반영이 곧 뭐 공감이죠. 명료화, 공감적 이해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정보 탐색, 조언, 설득, 가르치기는 아니죠. 네, 공감적 이해까지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내용이 맞습니다. 네, 이런 지시적인 방법은 이제 비지시적인 내담자 중심 이론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네,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히.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도 하고 인본주의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최근 문제들에서는 대체로 이제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돼가는 분위기죠. 네. 자, 살펴보면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천적인 잠재력을 가진 존재다. 현상학적 존재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현상학적의 의미는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는가를 현상학적의 의미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현상학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그런 지각하고 의미하는 것에 따라 이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존재다. 사건의 지각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다. 현상학적 존재. 선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갖고 있다. 이게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의 기본 가정입니다. 내담자는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지각된 자기의 불일치로 인해 불안을 경험한다. 네. 현실적 자기, 실제적 자기는 뭐죠? 그냥 실제 내 모습, 약간 팩트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이상적인 자기는 아이디얼이죠. 네. 아이디얼한 자기, 그리고 지각된 자기는 타인이 본 자기. 이게 불일치하니까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의 태도는 이제 이거 세 가지는 이제 또 추가로 넣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치성과 진실성, 일치성과 진실성을 갖춰야 되고 공감적 이해를 갖춰야 되죠. 네.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제 수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게 상담자의 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상담의 가정이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현상학적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는가에 따라 이제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상담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 세계 이해를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 되겠죠. 상담의 목적이 되겠고. 이렇게 새로운 이해 선택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이죠.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으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실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주관적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현상학적 존재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새로운 이해, 선택, 자기 개념을 명료화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진 존재니까 자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비지시적인 상담이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내담자 중심이니까 비지시적. 관계 형성, 라포를 강조한다. 태도, 상담자의 태도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태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원칙이 있잖아요. 네. 태도 중시하고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공감적 이해, 명료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조건화라는 개념은 이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가치가 조건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 조건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이 자녀의 가치가 조건화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강요하는 가치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동적인, 뭔가 강요적인 가치 조건을 강요받게 되면 아이는 긍정적인 자기 존중의 욕구가 좌절이 되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이제 가치의 조건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담자 중심 상담 내용을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도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쭉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그 맥락을 보면서 네, 살펴보시면 이제 막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또 각 상담 이론에 이렇게 그 다른 부분도 이제 보이게 되고 비슷한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 이해 이런 부분, 현상학적 존재 이런 부분은 이제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서도 그런 게 중요하죠. 개인의 그런 지각, 개인이 어떻게 이걸 느끼느냐가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비슷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맥락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억지로 이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핵심 키워드만 조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스토리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네, 이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와도 네,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얘기가 나와도 이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15번.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중 가정 사용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 것은?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가정 사용하기. 자, 앞 영상에서 우리 했었죠.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어떤 기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나왔었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정 사용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회차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2개나 나왔네요. 네, 그래서 가정 사용하기에 해당하는 질문. 가정 사용하기라는 것은 이제 상담 기법이죠. 이것도 상담 기법입니다. 네, 어떤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가정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행동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묻는 대신에 진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제 진로 계획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질문하는 거죠. 네, 진로 계획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다음, 당신의 직업이 마음에 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당신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하려는데 이 질문 대신에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일단 마음에 든다는 전제 하에, 마음에 든다는 가정 하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 대신에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하면 당신은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정하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상사는 어때요? 라고 묻는 대신에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가정하에서 던지는 거죠. 마찬가지, 당신은 어떤 일을 해서 상사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사는 것을 가정 사용하기 기법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용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 것. 당신은 자신의 일이 마음에 듭니까? 네, 이거는 가정을 사용한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상담 및 심리치료적 관계 형성에 방해되는 상담자의 행동은 수용. 중요하죠. 감정의 반영. 너무 중요하죠. 도덕적 판단. 도덕적 판단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상담자는 그런 뭐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뭐 이렇게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은 해서는 안 되죠.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진로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이 제시한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진로시간 전망 검사.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제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문제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네. 그렇게 이제 뭐 암기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진로 시간 전망이란 진로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정신적 상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네. 진로에 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정신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로 시간 전망. 그래서 내담자의 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내담자가 그런 목적이 있고, 또한 현재 행동을 미래의 목표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미래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긍정적 태도를 갖고 미래의 목표를 갖고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진로시간 전망이죠. 네. 그래서 진로시간 전망 검사는
진로 계획,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목적이고요. 또한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진로 의식과 희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제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함으로써 미래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효과잖아요. 막 되게 좋은 미래, 밝은 미래, 나의 뭐 이렇게 펼쳐질 미래를 떠올려 보면 막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함으로써 진로 의식과 희망을 높이는 것. 그리고 또한 미래 목표 설정을 촉구하도록 하는. 그럼으로써 구체적으로 계획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로시간 전망과 진로시간 전망 검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좋은 미래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갖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코트레 원형 검사 살펴보겠습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코트레 원형 검사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3개의 원을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차원을 보는 그런 검사인데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그래서 3개의 원은 그리도록 하는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3개의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원의 크기는 이 해당 차원, 해당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대한 원을 이렇게 그렸다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렸다면 과거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의 크기가 이제 현재보다는 더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동그라미 원의 크기는 상대적 친밀감을 의미한다. 그 다음 이제 원의 배치. 배치는 이제 서로 과거, 현재, 미래 간의 관련성, 연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일부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고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고립되어 있다, 서로.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서로 아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위한 노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서로 단절돼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연결이라고 합니다. 연결. 이제 붙어 있어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는 독립적이다. 네, 여전히 개별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연결. 그 다음 이 그림은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일부 중첩되어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일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과거가 현재로 현재가 미래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연합. 마지막으로 통합. 현재에서 과거, 미래가 다 통합이 됐죠. 네, 현재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단계, 통합. 통합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관계.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죠? 고립, 연결, 연합, 통합. 고립, 연결, 통합. 고립, 연결, 연합, 통합. 네, 됐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코틀의 원형 검사는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국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로 시간 전망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했죠. 이 미래를 설계하도록, 미래의 긍정적 태도, 미래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개입이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이잖아요. 근데 이 개입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입을 한다는 거죠. 방향성의 측면, 변별성의 측면, 통합성의 측면에서 진로시간 전망 개입이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 다시 방향성의 측면, 변별성의 측면, 통합성의 측면에서 진로시간 전망 개입이 이루어진다. 진로시간 전망이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방향성. 방향성이라는 것은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측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초점을 두고 시간 차원의 전망이라고 했죠. 전망. 이제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미래 지향성, 낙관적 입장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방향성의 목표가 되겠죠. 네,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진로에 관련된 문제니까. 미래의 진로 계획에 관련된 지금 진로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초점을 둬야지 이제 과거나 현재 지향적이라면은 과거나 현재 지향적이라면 이제 진로 계획에 있어서 이런 결정력이나 현실감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로 문제에 있어서 계획을 할 때 당연히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방향성의 측면에서 한 가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변별성입니다. 변별성. 이제 변별성이라고 하면 이제 미래 변별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미래 변별력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미래 변별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왜 변별력이라는 용어로 하면은 제가 왜 변별력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저도 사실 이유를 막 고민을 해봤지만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미래 변별력이라고 하면 미래를 현실처럼 가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차원에 있잖아요. 현재라는 시간 차원에 있지만 현재라는 시간 차원에서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는 능력을 미래 변별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별성에 보시면 시간 차원 내의 사건의 강도와 확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간 차원 내의 사건의 강도라고 하면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사건을 가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가정된 사건, 미래를 가정한 사건.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미래 변별력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강도가 크다는 거는 미래 변별력이 크다는 얘기겠죠. 즉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는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가정해서 어떤 미래의 사건을 가정해서 이제 현실처럼 느끼는데 그거를 더 현실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더 현실처럼 더 생생하게 이렇게 느끼면은 이 사건의 강도가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확장의 의미는 이제 진로 계획에 대한 거예요. 이 진로 계획, 미래 계획.
이 진로 계획을 미래로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 계획은 또 미래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강도가 클수록, 그리고 확장이 될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미와 비슷하겠죠. 왜? 사건의 강도가 강하면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동기부여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도 강화되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목표 설정 또한 이제 이 변별성 측면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신속한 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게 변별성 차원, 변별성 측면. 됐죠? 그 다음, 통합성. 통합성은 이제 시간 통합이죠. 시간 통합. 시간 차원의 관계성 원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것을 이제 시간 통합,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계를 이제 개념화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그런 미래 목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이게 의미를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방향, 변별, 통합, 방향, 변별, 통합 이렇게 외우면 분명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 만약에 출제가 돼도 그걸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 문제는 또 어느 회차에 다시 나올지 또 모르니까. 네,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진로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진로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에 초점을 두고 미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그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이에요. 방향성,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미래지향성, 낙관적 입장을 구성하도록 하는 거. 변별성, 사건의 강도와 확장의 의미는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 네. 그럼으로써 이제 동기부여, 희망 이런 걸 고취시킴으로써 신속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변별성 측면. 네. 변별성이라는 건 미래 변별력이다. 미래 변별력이라는 것은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 미래 변별력이 강화된다는 의미죠. 네. 미래 변별력이 강도가 강하다는 것은 미래를 현실처럼 더 느낀다는 것. 그리고 통합성이라는 것은 시간 통합이다. 과거, 현재, 미래 간의 관계를 개념화하게 되면 내담자가 이제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거고,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시간 통합, 통합성은 시간 통합, 변별성은 미래 변별력, 방향성은 이제 미래 지향, 이렇게 기억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좀 천천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코틀이 제시한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 원의 크기 뭐라 그랬죠? 상대적인 친밀감. 과거.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18번.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들러 또 중요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고, 네,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또 살펴보고 갈게요.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이론. 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은 딱 하면 프로이트가 조건 반응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적 상담, 정신분석적 상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이해해야 이제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인간 행동은 무의식적인 것이다. 네, 라고 했죠. 무의식적 욕구, 충동. 강조했죠. 한편 아들러는 아니다. 인간은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존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다 의식적인 것이고 목표지향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잠재력,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중시했고 창조적인 존재다 라고 했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제 구분을 했어요.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구분했고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이렇게 분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아들러는 그렇게 인간을, 내면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분리하지 않고 분리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 통합적인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죠.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 충동에 따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충동,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어요. 사회적 충동에 따른 존재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중시했고 그러니까 범인류적 유대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또한 아들러는 사회 및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졌죠. 네, 아들러 심리학에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뭐 아동 교육을 할 때 이제 비판단적인 피드백 주는 것, 네, 이런 것들 아들러식 교육. 그래서 이제 아들러는 이제 동기를 수정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어요. 프로이드는 이제 무의식적 동기를 강조했지만 아들러는 이제 의식적이니까 동기를 수정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동기를 수정하고 잘못된 가치, 목표 수정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지각과 해석 중시한다. 네, 아까 내담자 중심 이론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죠. 네. 과거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왜?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잖아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적 존재라고 했으니까 결정론적 관점이었잖아요. 결정론적이 뭐였죠? 모든 것은 이제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의 경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초기 아동기 어린 시절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성격 행동에 영향을 준다. 미래의 성격 행동을 결정한다 라는 것이 결정론적 관점이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인간은 의식적 목표지향적 존재니까 의식적 존재, 과거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어떻게 지각하느냐, 과거의 경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의식적 존재니까. 그쵸? 네. 그래서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했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강조했어요. 네, 선택과 책임. 그리고 삶의 의미, 성공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열등감과 보상의 개념을 얘기했죠. 인간은 이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 열등감. 근데 이 열등감을 극복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도 했죠. 네, 그래서 열등감, 보상, 우월성 개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기억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초기 기억의 영향을 이제 받는데, 중요한 초기 기억들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도, 어린 시절 과거의 일이라도 중요한 초기 기억의 경우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생활 양식과 출생 순위를 강조했죠. 생활 양식과 출생 순위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 행동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초기 기억을 포함해서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에 대한 지각과 해석을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틀이 되겠죠. 그것을 생활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생활 양식이 이제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또한 출생 순위, 가족 구성, 같은 가정 환경이더라도 내가 첫째, 둘째, 서로 셋째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 왜냐하면 의식적인 존재니까요. 인간은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존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행동이 좌우되겠죠. 하지만 프로이드는 이제 과거를 중시했죠. 네,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경험이 행동을 좌우한다고 했고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면 또 정리를 해야죠. 네. 1번.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행동 수정이죠, 이거는. 가치보다는 행동 수정. 가치를 수정하는 게 아들러 맞죠. 행동 수정은 뭐예요? 행동주의 상담이죠. 네, 1번 틀렸습니다. 2번. 상담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이거는 내담자 중심 상담에 관한 내용이죠. 네, 내담자 주도하는 거. 3번.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그렇죠. 주관적 지각과 해석 중시한다고 했어요. 네. 중요한 내용 3번.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여기서 일단 틀렸죠.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은 사회적 관심, 사회적 충동. 인간은 사회적 충동에 이제 그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했죠. 영향을 받는다. 네. 개인의 열등감의 극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열등감 극복이 이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죠. 네. 하나의 그 개념으로 강조한 건 맞는데 궁극적 목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19번. 정신분석에서 제시하는 불안의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기억나시나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었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자아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세 가지 성격 구조가 있다고 했었죠. 네. 이드는 원초아로서 이제 무의식적 충동에 따르는 쾌락 원칙, 그리고 에고는 자아였죠. 자아는 현실 원칙, 슈퍼에고는 초자아는 도덕 원칙을 따르는 성격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면 뭐예요? 현실 원칙을 따르는 에고에서 나타나는 불안이죠. 에고에서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불안,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불안, 이것이 현실적 불안이고,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면 뭐죠? 이드와
에고 사이의 충돌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안. 그러니까 이드, 원초아는 무의식적 수준이죠. 에고는 자아, 현실 수준이죠. 그 이드와 에고가 충돌함으로써 나타나는 게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불안은 이드와 슈퍼에고,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도덕적 불안입니다. 초자아, 슈퍼에고는 도덕 원칙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슈퍼에고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 도덕적 불안. 네. 정신분석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죠. 네. 이거 아들러가 이번에 먼저 나오고 정신분석이 뒤에 나왔네요. 네.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 인간은 비합리적 존재, 결정론적 존재다. 네, 결정론적 얘기했었죠. 조금 전에. 초기 사건이 이후의 사건을 결정한다. 이제 앞에서 비교하면서 봤으니까 지금은 좀 빠르게 할게요. 네. 초기 사건이 이후의 사건을 결정한다. 결정론적 존재. 그래서 생물학적 충동, 무의식적 충동에 동기화된다. 인간은. 그래서 억압을 강조했죠. 억압. 네. 의식화되려는 그런 감정이나 욕구를 무의식으로 다시 찍어 누르는 것. 이것이 억압이죠. 네. 그래서 억압된 충동에 의해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방어에 대해서 얘기했죠. 방어. 유아기적 갈등을 강조했어요. 유아기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유아기적 갈등, 과거 경험. 네. 과거 경험 강조했고,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기법으로는 자유연상, 해석, 전이, 역전이가 있었죠. 자유연상은 뭐였죠?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있는데 내담자가 자유롭게 그냥 떠오르는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상담자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계속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 내면에 있는 뭐 욕구와 그런 내면에 억압된 충동 또는 무의식적인 충동, 내면에 억압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는 거죠. 탐색하고 뭐 해석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연상, 해석은 네,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내담자의 진술에 대해서 그 숨겨진 이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는 것이 해석이죠. 내담자의 진술들을 이제 그 뭐 바탕으로 해서 내면의 그런 욕구, 감정 이런 것들 드러나지 않은 욕구, 감정에 대해서 상담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죠. 네. 전이는 뭐죠? 내담자가 과거에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 뭐 분노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중요한 타인과의 느꼈던 감정을 상담 관계 내에서 상담자에게 느끼는 것을 전이라고 하죠. 네, 그게 재현되는 거예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을 상담실 내에서 재현하는 것. 이게 전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 전이를 잘 캐치하고 이 전이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풀어서 그 의미를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석. 그래서 전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반드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해석, 그 상담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어느 정도 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역전이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거죠. 상담자가 어떤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재현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슈퍼비전이나 또 개인 상담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내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현상 해석 전이 역전이었고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성격 구조가 구분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원초아는
무의식에 위치한 거고, 자아는 이제 현실에 위치한 거고, 초자아는 네, 그 이제 이상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원초아는 쾌락 원칙을 따르고, 자아는 현실 원칙을 따르고, 초자아는 도덕 원칙을 따른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현실 불안은 이 현실 세계, 자아 수준에서 외부 세계, 주변 환경, 주변 세계로부터 느끼는 위협, 불안, 이런 것이 현실적 불안이고, 신경측적 불안은 원초아와 자아 간의 갈등. 네, 그게 현실 불안.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가 부딪히는 것. 쾌락 원칙과 도덕 원칙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원초아와 초자아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도덕적 불안이다. 네, 그래서 현실적, 신경측적, 도덕적 불안.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방어 기제는 억압, 부인, 투사, 합리화, 반동 형성.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첫 시간에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나중에 나오면 본다고. 근데 꽤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동안. 뭐, 억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 투사도 나왔고, 프로젝션, 반동 형성, 반전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문제가 나오면 또 정리를 할게요. 네. 뭐 아주 자주 이렇게 출제되고 그런 쪽은 아니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집단상담 기법은 말하고 있는 집단원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돕는 것. 집단원의 말의 내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사소통하는 것. 뭘까요? 네, 반영하기입니다. 반영하기. 집단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돕는 것. 집단원의 말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사소통하는 것. 네. 반영하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기. 해석은 아까 얘기했죠. 네. 직접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추론해서 얘기해 주는 것. 네. 그래서 이 숨겨진 의미, 이런 걸 얘기해 줌으로써 내담자는 통찰력을 갖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결짓기. 연결짓기는 이제 집단 상담에서 한 집단원의 말과 행동을 다른 집단원의 공통점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 친해질 때 많이 하잖아요. 공통점 찾기. 공통점으로 이렇게 해서 친근감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죠. 그래서 관계를 더 공고히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결짓기. 네. 그리고 명료화. 명료화는 명확하게 부각시켜서 말해주는 거죠.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부각. 하지만 이제 내용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말 내용에 초점을 두고 해석과는 달리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네, 그냥 있는 그 진술, 그 자체 내용에 초점을 두고 그거를 이제 부각시키는 거지. 뭐 그 이면의 의미라던가 뭐 추론을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명료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오늘은 강의를 마쳤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뭐 벌써 4회차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공부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제 힘내셔서 좀 화이팅 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이제 내용들 하나씩 보면은 이제 각각 과목들의 성격이 또 달라서 이제 보면은 또 새로운 과목을 보면 또 나름 또 재미가 있고 환기도 되고,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바람이었고요. 아무튼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